네, 오늘도 뜨거운 정치권 이슈 그 논란의 이면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소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상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 분 좀 어두운 뉴스, 안 좋은 뉴스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에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을 당했는데요. 중학생 15살로 알려진 A군에게 습격을 당했고요. A군은 배 의원에게 배현진 의원입니까? 라고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라고 물어서 신분을 확인한 뒤에 갖고 있던 돌로 배 의원을 10여 차례 가격을 했습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에 이어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23일 만에 또 발발한 건데요. 비명을 듣고 나온 식당 직원이 A군을 말렸지만 A군은 배 의원 머리에 계속해서 돌을 휘둘렀고 배 의원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가격에 사용된 돌이 깨질 정도로 심하게 내리쳤다고 하고요. 인근 중학교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A군의 지인들 말에 따르면 평소 정치 관련 글과 영상을 소셜미디어나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고 하고 ADHD 소견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그 직후에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요. 머리를 꼬맸다고 하네요. 피를 많이 흘린 상태라고 하고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정치권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우려가 크고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런 상해 공격은 사실상 거의 뭐 살인 미수에 가까운 공격으로 저는 보고 보십니까?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엄벌에 쳐야 될 텐데. 돌멩이를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가격을 수십 차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지금 배현진 의원이 무사하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에도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자꾸 모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너무나도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까지도 그 분노 상태, 정치 혐오를 넘어서서 상당히 상대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는 이런 행태들이 현실적인 범죄로도 이게 자꾸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런 걸 자꾸 우려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23일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참으로 걱정스럽고 어쨌든 지금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분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만 14세를 기준으로 해서 10세에서 14세까지는 촉법소년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은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이제 보호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만 14세 여부를 좀 더 따져볼 부분은 있어가지고 하여튼 법에 따른 가장 강력한 이건 처벌로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규제해야 된다 저희 봅니다. 법률 얘기 나와서 하나만 짚자면 지금 본인이 중2고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이고 15세라고 해요. 13세까지는 형사처벌은 안 되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받고 만 13세가 넘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지금 15세기 때문에 생일 지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을 개정해서 이제 만 나이가 한 살씩 다 이제 깎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가해자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신원이 더 파악이 돼야 될 것이고 이제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텐데 근데 지금 그래서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나이를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처벌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이 정치권에 대해서 지금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면서 좀 엄정하게 수사를 통해서 좀 진실규명을 해야 될 것이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요. 굉장히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심각한 도전이자 또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증오와 혐오라는 것은 결국 본인은 물론 사회 자체도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곱씹어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성을 잃고 이런 짓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돌이켜보면
이 우리 정치의 현 주소에 대해서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에 대한 그 뭐 말하자면 어떤 돌로 가겨간 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묻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환기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가 양극단으로 치닫으면서 예. 많은 사람들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없애야 될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여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르면 적이고 틀린 것이고 사라져야 된다. 그걸 저희 지금 정치가 늘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는 부분에서 우리 정치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다. 좀 부분도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이게 만약에 성년자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적어도 20세 이상의 나이가 든 사람이다 그러면 정치 혐오 이런 것을 범행 동기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중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 미성년자인데 예. 저희 애들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게 중2가 만으로 몇 살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13세 또는 14세 그렇습니다. 14세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예. 형사 처벌은 안 되고 보호 처분만 예.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만 가능한 나이일 수도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원을 일단 비공개하기로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A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어떤 정치에 대한 본인의 생각, 뭐 이른바 정치 철학이 정립됐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잖아요. 예, 어렵죠. 그러니까 예. 이게 범행 동기부터가 무엇일까? 이게 대단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전 같으면 이게 좀 알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1월 2일 날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도 그렇고 예. 왜 이렇게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저는 그전에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범행 동기 그리고 배경 이런 것은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는데 예. 마치 이거를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서 마치 정부나 수사기관이 숨기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죠. 예. 뭐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 일단 왜 그랬는지 이거 정도는 수사 브리핑을 통해서라도 좀 확인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범행을 저지른 학생의 구체적인 실명이라든지 뭐 주소 이런 것까지는 밝히지 않더라도 네네. 범행 동기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보니까 차림으로 봐서는 배현진 의원이 어디 공식 행사장에 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야말로 개인 용무 보러 식당에 가셨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인 용무차 간 것 같은데 어떻게 동선 파악을 하고 그 주변을 서성이면서 기다렸냐 말이죠. 이거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위도 좀 대단히 궁금한 사안이고 하여튼 1월 달에 이런저런 쇼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굉장히 너무 어린데 동기가 무엇일까 또는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이렇게 여러 반응들 나오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배현진 의원이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고 예.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인 용무를 보러 가신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그쪽 강남 압구정 근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했는데 아까 이제 김영남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범행 동기를 저번 이재명 대표부터 배현진 의원까지 밝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정치인의 테러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묻지마 테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정치인은 하나의 혐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모방범죄로도 그냥 손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처음에 어떤 범행 동기들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동기에 있어서 재발 방지를 세워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동선 파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좀 밝혀줘야만 맞습니다. 뭔가 모방 범죄에 있어서도 차단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아예 안 밝히니까 그냥 정치인은 혐오 대상이 돼버리고 저렇게 테러를 가하더라도 그냥 묻지마 테러 해도 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남 의원님의 그런 그 문제의식에 동의를 하고 예. 좀 제발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찰 수사당국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네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조금 더 구별해서 더 엄벌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기도 하고 또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테러를 가했을 때 이 장면이 이제 다 모든 분들이 보시잖아요. 봤을 때 그 지지자들이 또 더 과열되거나 더 극단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아마 또 대격돌을 할 텐데 그것이 그냥 정치라고 하는 링 위에서 좀 합법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하면서 싸움이 이루어지면 괜찮지만은 이것이 지금 물리적인 폭력과 테러로 연결이 돼가지고 네.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가면은 그 지지자들까지도 본인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까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왔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또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지금부터라도 저는 정치권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피습당했고 또 배현진 의원까지 당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쳐야 된다. 그렇다면 네. 정치권이 정말로 자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조롱의 언어 그리고 혐오의 언어 이 적대시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내부적으로 좀 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더 예. 이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봄오다님이 정확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사건에 대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니 제3, 사의 범죄가 생기는 거죠 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정확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이 이재명 대표 피습범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지금 A군도 그렇고 평소에 어떤 사이트를 보고 평소에 본인이 어떤 말들을 표현해 왔는지를 좀 밝혀서 그 사이트 내지는 그러한 말들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좀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 스스로 견제하고 여론으로 이게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법적 규제도 차차 논의를 해야겠지만 우선 시민들부터 본인들이 자정하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뭐가 원인인지 그럼 뭐가 원인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우리가 검토하고 그리고 정치권이 필요하다면 자성하는 목소리 서로를 너무 지나치게 악마화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좀 할 때라고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하나만 더 저도 말씀드리면 지금 배현진 의원이 지금 상해를 당하는 모습이 지금 다 카메라에 촬영이 돼서 보지 않았습니까? CCTV가 돌고 있죠. 저 장면을 보면서 정치인들은 또 이거 가지고서 표 계산을 하면 정말 안 될 것이고요. 저 장면에 있는 피해자, 배현진 의원의 위치가 뭐 이재명 대표의 피습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 자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네. 누가 나는 안전하고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저 장면을 보면 입구에서부터 배현진 국회의원입니까? 물은 다음에 바로 돌을 꺼내서 머리 후두부를 치는데 거기서부터 바로 넘어져요, 배현진 네. 의원이. 근데 계속 넘어진 뒤에도 열몇 번을 계속 치고 그래서 거의 식당 입구까지 이렇게 밀려가면서 계속 맞는 네.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특히 머리라는 부분을 돌로 가격을 하는데 예. 정말 천만다행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좀 예.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 테러에 대한 문제는 정말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정말 정치의 본질, 그 본령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들 맞습니다.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러지 않으면 이거 계속 반복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도 깜짝 놀란 게 뭐 중학교 2학년이요. 예, 예. 어떤 머리를 15차례라고 보도상 그러더라고요. 아, 돌로. 그래요? 15번이나. 보통 그거는 보통 원한 관계 있을 때 그 얼굴 부위를 이렇게 막 가격하거든요. 네네. 범죄 그 심리학상 읽어보면. 그러면 무슨 원한이 있어서? 중2가 어휴. 무슨 정치인 배현진에게 예. 원한이 있어서 저렇게 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경로로 이런 분노와 증오를 키우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 이런 미성숙한 것들은 청소년이 어떻게 그럼요. 하다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 정치된 혐오를 저렇게까지 범죄로 이어졌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 저는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희한하긴 희한해요. 왜냐면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다닐 때는 저희 동네 국회의원 이름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혀 모르고 뭐 정치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그죠.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지 어떤 정치인의 실명을 알고 더군다나 이름과 얼굴을 매치시켜서 확인을 하고 어떤 정치
테러를 한다? 이런 거는 상상하기가 동선을 힘들었는데. 안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더 저기가 궁금해요. 중요한 게 동선 알았다는 거랑 또 하나가 그 압구정 거기가 돌이 있을 만한 데가 아니에요. 다 포장돼 있어서 그럼 이만한 돌인데 이게 돌이 깨질 정도의 돌을 어디서 구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 준비를 했다고 보이는데 왜 또 어떤 경로로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폭력도 용인돼서는 안 되고 수사도 엄중해야 되는데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을 해서 현안 질의를 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은폐, 축소,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축소한 거 없고 은폐한 거 없다라고 했어요. 민주당이 범행 동기를 알 수 있는 그 변명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변명문의 원본을 우리가 열람이라도 하자. 네. 라고 했는데 열람도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거 해야 돼요. 왜냐면 국회에서 최소한 열람이라는 건 뭐냐면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비공개를 전제로?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열람을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열람을 하면은 그 경찰청 쪽에서는 이게 비공개가 지켜지겠냐라는 측면인데 아니 그거를 왜 공개를 못 하려고 뭐 있습니까?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좀 뭐라죠? 좀 개운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를 숨기려고 이거를 변명문을 안 하지? 특히나 그 이재명 대표 습격했던 사람은 그 변명문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나의 범행 동기 변명문 다 읽어봐라. 예. 읽어보라고 범인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공개를 해야죠. 저는 그 부분에서 자극적인 부분을 빼고 최소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의원실에서 따져보면 이게 자료 제출 요구거든요. 그런 면도 있네요. 그렇죠. 네. 자료 제출 요구인데 네. 공식으로 못하면 비공식으로 열람 요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열람을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라도 하자라는 것인데 그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심각하게 숨길 게 있다. 이게 뭔데 이렇게까지 이거는 숨기는 옳지 걸까요? 않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모범 범죄가 생기는 것들을 경찰이 방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영주 부대변인 보실 때 그 열람문 비공개도 문제지만 수사 자체도 축소나 은폐라든지 부실 수사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오해를 받는 거예요. 화를 자초하는 것이죠. 경찰의 가장 그 기본적인 덕목은 수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맞습니다. 해야 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숨겨놓고 밀실에서 하면 그거 옛날에 70년, 80년대 옛날에 공안경찰들이나 하던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현 정부 들어서 경찰 수사가 이렇게 밀실에서 되죠? 뭐가 떳떳하지 못하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괴 사건도 아니고 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이거는 피해자가 요구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인데 예. 당 대표가 속한 당 소속이 행안위 의원들이 자료 좀 내놔라 했더니 그걸 숨기고 있으니 이거 참 뭐가 있지라는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어요. 신인규 변호사님은 수사 평가 어떻게 하세요? 우선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반적으로 좀 부실하고 또 의문점을 많이 자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현장에 대해서 이제 공공장소다 보니까 빨리 치울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 보존 자체가 매우 부실한 상태에서 그냥 다 현장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물 청소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조차도 수사의 기본 원칙을 안 지키는 경찰이 이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만 이재명 대표 사건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설사 본인들은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못 믿는 지경까지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변명문에 대해서는 이걸 공개했을 경우에 지금 가해자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감정을 아직 해본 것도 아니고 예. 이분의 의도가 파악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덜컥 공개를 했을 때는 오히려 가해자가 원했던 결과를 오히려 줌으로써 이게 또 역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저는 검토는 해야 될 거라고 봐서 예. 너무나도 이거는 좀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아마 부산지방경찰청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수사에 대해서 부실하고 변명문 공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건 논외로 보더라도 예. 현장 보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의 원칙에 있어서 불투명성을 오히려 자초했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져야 된다는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하나만요. 현장을 바로 물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평소 사건 하실 때 보면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은 물론 검사 출신이 기억나무니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제가 아는 법률 지식에서도 그 현장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물증도 다 확보하고 공공장소긴 하지만 일단은 통제를 해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재판 과정까지 다 고려를 해서 증거들을 다 확보를 한 다음에
물청소를 하든지 현장을 지우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끝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먼저 뭐에 쫓기듯이 다 현장을 먼저 증거를 다 인멸해버리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조금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부산지방경찰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것이고 밝히는데 납득이 안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예. 그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 정권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연결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범행 현장은 일단 보존이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증거 수집이 다 완료되고 나면 뭐 그 다음에는 치울 수 있습니다만 저렇게 사건 직후에 청소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 사법경찰관은 정말 혼나죠. 아, 뭐 이게 그럼 이제 그 정도의 그 비상식적인 그럼요. 당연히 일인가요? 이게 사건 현장은 보존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보존이 예. 원칙 그건 상식이고 수사의 기본인 것이고. 예, 맞아요. 그리고 어제 행안위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피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 규정으로 처벌된 사람 지금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피사실 공표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은 한동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특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는 거의 하루에 2번, 3번씩 피사실 공표를 했어요. 예, 그때는. 브리핑했잖아요. 아, 그리고 티타임이라는 형태로 예. 기자들 자기 방에 불러서 골라가면서 수사 진행 상황 정보를 줬었죠. 공소시효 남지 않았습니까? 예. 남았죠. 네, 많이 남았어요 아직. 예. 근데 그 정말 윤희근 경찰청장대로 피사실 공표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이달 말까지는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피사실 공표라는 것은 기소 전까지만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예, 맞아요. 이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피사실 공표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으로 이제 전환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좀 태도를 명확히 해야죠. 그럼 검찰에 의해서 이달 말 전까지는 기소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 기소 이후에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는 게 수사 중에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기소가 네. 돼버릴까 봐 또는 무혐의가 돼버릴까 봐라는 건데 기소가 된다는 건 어느 정도의 백업되는 증거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글쎄 그때 가면 또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공개를 할래는지 기소 이후에는 그러게 말입니다. 지켜봐야죠. 예. 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다라는 관측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방식과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죠. 서영주 부대변인 네. 보실 때 대통령이 만약에 대담에 직접 나섰다. 그러면은 뭐 사과가 아니라 지금 근데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영상이 있고 주는 뭐 어떻게 줬는지는 네. 사실관계는 영상으로 다 찍혀 있고 그리고 최 목사가 여러 언론에서 왜 그랬는지 전후 사정 해서 사실관계는 다 알고 온 국민이 명백하게 아는 있죠. 상황인데 네. 뭘 설명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해명 아니면 사과 이런 수준이 되겠죠. 근데 사과, 저는 이제 해명?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야 너무 오만하다. 오만하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백성들이 지금 원성이 자자하니 그래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 아,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줘. 근데 그것도 보채지 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관석 그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명품백 회견 추측성 보도 대응 말라.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화를 한번 냈다고 하죠. 예, 이게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부분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이 난리가 났잖아요. 뭐 유난 갈등 거기에다가 명품백 영상을 볼 수 있는 분들은 국민들 다 보고 있어요. 더한 것도 다 봤어요. 맞습니다. 예. 명품백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태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지금 그게 국민들이 옳은다고 생각하는지 아니 무시하는 건지 예.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한테 왜 감히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지금 불쾌한 게 사과를 해줄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미개한 국민들을 미개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들이 이렇게 보채니까 사과를 한번 고민해 볼게. 네. 이런 수준이라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요. 이 자체는 대담 형식을 하는 자체도 불쾌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담 형식이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만 나오겠습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쳐냈던 부분도 질문을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대담 자체도 사실 성립되기 좀 어렵고. 아니 대담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 왜 잘라내려고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적 없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천이 돼서 네. 공천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잘리려고 했다? 그건 말도 안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말하자니 김건희 여사를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담을 하자니 김건희 여사한테 또 혼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저는 대담 기자회견은 생각도 않지만 대담 자체도 예. 저는 성사되기도 힘들지 않을까. 대담은 저는 그런 아마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나 답변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정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것 같긴 합니다. 신익기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예. 거의 뭐 국민들의 지금은 뭐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이런 초불신의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초래한 문제가 많죠. 과거 예. 후보 시절에 개사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개사과를 연상시키듯이 지금도 맞아요. 국민들을 약 올리는 듯한 사과로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후보 시절에 뭐 나대지 않겠다, 그냥 본인은 조용하게 살겠다 했는데도 이미 다 안 지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뢰가 예. 없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해명을 많이 했죠. 후보 시절부터 뭐 장모가 10원 한 장 받았냐, 피해줬냐 다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예.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얘기를 해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직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명품백 수수 사안은 뇌물죄의 혐의가 있는 사안이고요. 뭐 청탁금지법 포함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뭘 밝힐 게 있나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법리를 적용하면 될 일이고 대통령이 법리를 적용합니까?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면은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권력의 사유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게 만들면은 직권남용, 또 수사를 안 한 검사들은 직무유기. 이제는 이 뇌물죄 사안을 둘러싸고 후속 처리가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죄가 쌓여나가는 구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건 사과의 문제도 아니고요. 더 죄를 쌓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수사를 개시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엄정하게 절차에 따라서 삼권분립의 체제에 따르면 될 일인데 이거를 지금 막고 있고 이걸 정치적으로도 이제 민심이 두려워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국민 눈치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뭐 걱정하고 있다, 뭐 사과를 표명해야 된다 말을 하면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이게 또 당무개인 문제가 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성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어디로 도망가도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하시고 뭐 사과 안 해도 좋으니까 개사과 같은 거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수사를 개시하고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된다. 개입하면 그것 자체가 또 범죄화돼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종료되면 임기 이후에는 그것까지 다 수사돼서 처벌받으신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왜 우리 속담에 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의혹 뭐 많지만 크게 분류하자면 세 가지 아닙니까?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예. 그리고 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네, 그리고 그거 있죠. 명품백 수수 이거예요. 예. 다 굵직굵직한 것만 뽑아도 지금 세 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정부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수준은 딴 건 다 무시하고 딴 건 언급도 안 하고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느냐 사과를 하느냐 아니면 이것도 안 하느냐를 예.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예. 아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나 사과를 한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분노라든지 문제의식이 해소가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또 공개 사과를 하던 예.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수사를 왜 안 받느냐? 형사처벌, 아니 현직 대통령이야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당장 기소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영부인은 그런 특권은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의 부인일 뿐이지 맞아요. 어떤 헌법이나 법률상의 특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률상 아무런 자계가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형사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냐가 관심인데 굵직한 건 다 묻어두고 명품백 수수 하나만 갖고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 사과를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고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다고 해결될 수준이 이미 지났거든요. 오래전에.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의 공개 사과는 대선 전에 이미 한 번 했던 것이고 예, 맞아요. 공개 사과하면서 당선돼도 조용한 내조 하겠다고 했는데 네, 너무 그 약속은 떠들썩하시죠? 철저히 깨진 것이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될 건데 예. 왜 거기까지 해야 되냐 뭐 이걸 놓고 갑론을박을 정부 여당 쪽에서 하고 있으니 예. 분위기 파악을 못해도 너무 못한다. 의원님 이런 보실 생각이 때는 듭니다. 떡줄 국민들은 그 정도로는 그렇죠. 아예 저 화가 풀리거나 진상규명이라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한마디로 이 택도 떡 줄까 없어요. 말까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생각해봐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허위 경력 때문에. 예. 근데 생각해보면 허위 경력으로 사과할 때 조용히 내조하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허위 경력 없이 정말로 그냥 영분이 돼서 이 정도 내조가 조용하다면 얼마나 나댔겠어요. 그 사과가 없이 지금 조용한 내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때 그나마 예방주사 최대한 맞아가지고. 최대한 자제된 행보가 이 정도인데 근데 비대위원장 막 난리 사퇴하라 났죠. 그러고 뭐. 그럼요. 만에 하나 그게 없었으면 예. 지금 뭐 한남동 공안으로 불러서 줄 세우고 난리도 예.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나마 자제된 건데 제가 좀 우스갯소리지만 김건희 여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지금 현재 있어서 본인이 대통령을 쥐락펴락한다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 목사하고 영상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본인이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내가라는 걸 해결할 보통 거예요. 이 내조라는 영부인 자체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대통령을 지켜 세우는 법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똑같아요. 그 누구를 대하든 더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행위 하나 누가 될까봐. 근데 당시에 보면 남북 문제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 맞습니다. 국정기획의 의혹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명품 수수의 부분은 명품백 수수는 그렇게 명품백은 덥석덥석 잘 받으면서 왜 사과나 수사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잘 받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잘 받아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받는 것도 문제고 이 명품백 수수의 문제는 가장 큰 거는 이 명품백 자체가 어떤 이 고리로 해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국정 개입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명품백 받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김건희 여사가 늘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조정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명백하게 털고 가야 윤석열 정부가 물론 2년 동안 참 엉망으로 나라를 운영했지만 그조차도 더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은 허수아비인가? 라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남은 2년 한 반을 제대로 하려면 김건희 여사 내어주고 털어야 돼요. 그래야 이번 총선에서 지금 한 70 며칠 남았는데 그래야 국민의힘도 살고 본인도 살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본인도 버리고 국민의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려요. 그만큼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신성 불가침입니까?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안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과 바꿀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가? 허위 경력으로 살아왔고 주가 조작했는데 지금 기소가 안 돼서 지금 의혹이 있고 양평고속도로 땅 문제도 갑자기 국책사업이 바뀌어서 멀쩡하던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망가져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온통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냥 이런 왔다 갔다 했자는 거야. 말이 앙뚱안했더라는 단어 자체를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들어주니 좀 고가웠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비유 중에 저는 그래요. 사치까지는 좋은데 문란한 사회생활이 굉장히 좀 거슬렸던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간에는 그 동영상을 김건희 여사가 보고 울었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그런 진짜인지 것도 모르겠습니다. 있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그때 순방 다녀와서 지금 한 달 반 거의 2달째 두문 분출하지 않습니까? 저는 속병이 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또 속병이 난 그 배우자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마음에서는
또 측은해서 이런 좀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를 사랑하죠. 사랑하겠죠. 그래서 뭐 좀 지키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야 뭐 국민 누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요. YS 대통령도 공사구별 잘 하셨고요. 당시에 이제 차남을 현직 대통령 신분 때 구속까지 시켰거든요. 예. 그럼 그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아닙니까? 근데 수사받는 거 다 허용했고요. DJ 대통령도 똑같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허용했습니다. 구속이 됐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그걸 몰랐다 그러면 대통령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애정보다 일반 국민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본인의 배우자 지키겠다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민들의 애국심으로 뭉쳐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과거로 퇴행하고 있거든요. 예, 윤석열 예. 개인의 이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사단에 묶인 건데 맞습니다. 저는 결자해지를 하시고 이거를 임기 내내 어디 도망갈 데가 없다니까요. 네, 뭐 맞아요. 해외 순방을 간다고 해결됩니까? 어딜 예. 간다고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할 일을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김건희 여사 뭐 민주당에서도 이게 호재라고 생각해서 엄청 공세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유죄로 단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죄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무죄 추정의 원칙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듯이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사법 절차를 따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안 하고 성역화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나 그 지나친 사랑으로도 이거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 예.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로 규정하고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 저게 아니 뭐 말을 해야 방어권을 존중해주고 무죄 추정을 하지 말을 안 하잖아요. 묵비권도 방어권의 일종이긴 한데 그런 거예요? 수사 예. 절차에 가서 하시라고요. 묵비권.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마시고. 자, 김용남 의원님.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사과 요구한 적 없다. 제가 김건희 사과 요구한 적 없다. 이렇게 선을 또 어제 걷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본인이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원래 사과 주장을 해왔는데 거기에 동조했잖아요. 예. 말을 지금 몇 번 바꾸는 겁니까?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래 이렇게 말을 잘 바꾸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교묘하게 이제 피해가요. 말을 싹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아마 취지는 본인 입에서 직접적으로 사과라는 단어를 내뱉은 적은 없다. 뭐 이러면서 피해가는 것 디테일하게 같은데. 하자면 예. 내가 직접 사과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편은 들어줬지만 내 입으로 직접 사과를 말한 적은 없지 않냐. 뭐 이런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예. 그걸 일종의 트릭이죠. 트릭을 써갖고 피해 가는데 글쎄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요. 1라운드가 붙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 한동훈 1라운드라고 위원장하고. 보십니까? 저는 1라운드예요. 이게 2라운드, 3라운드 있다고 보십니까? 남아있죠. 이게 해결 절대로 안 돼요. 근데 1라운드는 형식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명품백 관련해서 붙었어요. 근데 1라운드에서 뭐랄까요? 이게 복싱 게임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한동훈 위원장이 팔꿈치로 한 대 쳤어요. 네. 룰을 약간 이게 정해진 룰을 벗어나서 심각한 손상을 한번 입혔어요. 예. 바로 뭐냐면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한테 사퇴 요구를 했다. 근데 내가 거절했다. 이거를 언론 앞에 공개해 버렸잖아요. 그 의미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저를 상대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국민 앞에 공개해 버린 거예요.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닌데, 그죠? 그렇죠. 검사 출신. 알고 던진 거죠. 본인이 그 최순실하고 다 수사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예. 그 직권남용죄라고 사실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법의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대유행을 시킨 팀이 한동훈 차장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검사장입니다. 예, 예. 직권남용죄가 대유행을 했어요. 그 법원에서 무죄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무서운, 정말 그걸 던진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복싱 경기 하는 줄 알았더니 팔꿈치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1라운드는 완벽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겼죠. 예. 그리고 서천에 있는 시장에도 한동훈 위원장의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뒤따라간 모양새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대통령으로서는 완전히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라운드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는데 여기서 숨고르기를 들어간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근데 결국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윤석열 당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공천권을 어쨌든 형식적으로 쥐고 있는 한동훈 당으로 만들 거냐를 놓고 두 사람은 대판 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 지금은 한 발짝 양보하고 숨고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명품백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 내지는 공격은 자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2라운드를 위해서 체력을 비축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우스운 거예요. 꼴이.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고 사실은 그것도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 무슨 사과나 뭐 이것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턱도 아니게 모자라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지금 무슨 정치를 한다고 지금 그래요. 네. 국민들의 민의를 저버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철저한 권력 투쟁이다 이거는 두 사람 철저한 간에. 권력 투쟁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 예. 투쟁이라는 게 저도 본질이라고 보고요. 뭐 예. 공천권이나 김건희 여사를 놓고 정말 충돌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약속 대련은 아니고요. 약속 대련이 아니고 지금 임시 봉합 상태인 거죠. 임시 예. 봉합 상태인데 전 이게 왜 지금 약속 대련일 수가 없냐면은 예. 결국에는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프레임인 게 총선 앞두고 예. 여야가 극한 충돌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논점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뭐 연금 개혁을 갖고 토론을 했습니까? 교육 개혁이 있습니까? 노동 개혁이 있습니까?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이슈를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건희 이슈가 전면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슈는 총선 때까지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만약에 기획을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지금 자충수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뜻이고. 이건 진검승부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나도 난처한 것이 앞으로 이 이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신분상의 변동이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이걸 총선 때까지 더 비화되고 커질 건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제는 그 봉쇄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거나 1승을 거뒀다. 이게 김용남 의원 해석이신데요. 실제로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유난 갈등설이 한동훈에겐 호재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1일 그 한동훈 윤석열 충돌 이후에 조사한 겁니다. 22일에서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률이 윤석열 국정 지지도를 크게 앞섰습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물어봤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3%로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30% 지지율로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물었을 때 평가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긍정평가가 47%,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7%가 나왔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차례대로 보여드릴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7%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5%에 불과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33%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직무 수행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5% 나왔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 잘하고 있다는 응답 살짝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 보여주세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의 직무 수행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다가 무려 47%가 나왔습니다. 못하고 있다는 40%에 그쳤고요. 그 다음 정당 지지율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어느 정당을 좀 더 지지하십니까? 어느 정당에게 더 호감이 가시나요? 무작위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30%, 그리고 국민의힘이 33%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긍정평가가 박스권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앞섰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도 앞섰고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2주 만에 역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현재의 지지도가 꽤 높게 나오는 것은 뜯지 않은 선물 포장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주 동안 한 개 계속 전국 다니면서 인기를 확인한 것 말고는 없고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정치개혁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사실 반정치에 불과한 내용들인데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일견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지지를 보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얼핏 보기에 들고요. 타당해 보인다. 아니, 국회의원 수 줄이자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 토론회 자리에 나오시면은 반박하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주제만 던져가지고는 국민들께서 아직 내용을 다 들여다보시기 전이기 때문에 일견 국회에 대한 혐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공약으로 나오면 일견 좋죠. 근데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 지지도는 이제 철회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부터는 지지율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 우세했다라고 하시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관섭 실장의 개입설까지 폭로하는 것은 나름의 공격이었는데 그 다음날 서천 현장에 가가지고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지만은 네. 동시에 대통령한테 90도로 인사를 꾸벅하면서 그것도 눈까지 와가지고 대통령- 더 좀 처절해 그것도 보였어요. 뭐 대통령은 반말로 하시는 모습과 예. 올라올 때 자리 하나 얻어서 타고 올라오는 이 모습 예. 거기다 내려가지고도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그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역시나라는 실망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는 길은 유일합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 민심과 함께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민심을 따라가니까. 예. 근데 지금은 민심을 따라가나? 라고 국민들은 봤는데 역시나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눌리는, 기에 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지지율이 내려갈 일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도 이제는 더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다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비교 우위는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있다 보니까 동시에 소위 말하는 지금 삼지대라고 하는 곳에서 뭔가 유의미한 변화와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낼 수준의 무언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좀 실망하시면서 그냥 구간이 명간이다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골라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심리가 좀 발동된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용남 의원께서 분석하신 거하고 다르게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내려갈 일만 남은 패배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란한 말솜씨에 비해서 진정성이 있는가는 앞으로 밝혀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요 며칠간에도요 계속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목요일에도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아 저의 입장은 엊그제 밝혔습니다. 그걸로 가름해 주세요. 말을 못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얼마나 비굴해 보이고 당정 관계의 수직성이 더 강화된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당심을 쫓아가겠다는 건데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쫓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의견 두 분 다 타당해요. 예.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승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좀 내심 들여다보면 신인규 위원장 말대로 거품이 빠질 일만 남았다. 아, 거품이다? 결국에는 그런 거품이에요. 거품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제가 호를 좀 붙여드려야 되나?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거품한? 버블은 이제 버블한? 예, 버블한. 예. 근데 왜 그러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생적 한계가 소통령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당시 임명될 때부터 소통령이요? 소통령, 대통령 말고 소통령?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소통령의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다. 그 한계를 가지고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공개하고 민주당 각세워가면서 본인의 몸값을 올렸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등판하겠지 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와버렸네요. 너무 일찍 예. 등판이 되면서 그때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은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 아니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바타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대적으로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없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본인은 그럴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쌍특검을 거부하는데 동조를 했죠. 예,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아바타 대가네 했는데 이번 명품백 사건을 보면서 그 다음에 사천 현장에 가서 폴더 인사 90도로 하고 나서 기차를 내리고 나서 존경한다는 말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 그냥 역시네 역시 너도 안 되는구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한동훈이라는 좀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보면 꼴 자체가 다르잖아요. 젊고 예. 나름대로 좀 핸섬하고 스마트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매번 먹방하고 뭐 좀 무능하고 오만하고 자꾸 뭘 드세요. 뭔가 그냥 들이대는 느낌,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느낌이라서
그냥 표면상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저는 호감도 차이에서 지금 저는 이 지지도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능력을 평가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나아질 건 없다고 봅니다. 승부를 보려고 했으면 벌써 예. 봤죠. 예. 왜냐? 지금 총선이요 코앞입니다. 예. 70 며칠이면 지금 말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특히 앞에 있어서 특검법은요, 그걸 받아서 던지면서 희소하면서 국민의힘이 총선 자체를 민생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싸워야 되는데 예. 이 프레임을 이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총선은 김건희 명품백, 그러니까 김건희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어떤 전략적인 분석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에서 벗어나지 못한 굴종적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1승을 했다는 것은 그냥 예. 본인의 최소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날아가면 죽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살아야겠어. 나는 몸부림에서 1승. 예.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봐서는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으로서는 버블한으로서 예. 가고 버블한. 있다. 오늘 네, 저는 별명 그런 하나 생각이 나왔습니다. 듭니다. 버블한. 네. 예. 근데 제가 볼 때 2라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결국에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게 이제 진짜 싸움인 건데 그런데 이 공천에 있어서 이미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비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전략공천에서 영입한 인재들,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험지에 내보낸다. 그런데 친윤, 대통령, 그 청와대 출신들은 비교적 안전한 대구권에 내보낸다. 이래서 되겠느냐. 어렵게 모셔온 인재는 험지 내보내? 이런 식의 기사들을 벌써 쓰고 있고 또 조선일보의 역습이라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김경률에게 감사패줘라. 김경률이 지금 대선에서의 1등 공신 아니냐. 그때 조국 흑사 쓰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느냐라고 하면서 아예 김경률 한동훈 편을 막 들어주는 그런 보도들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의 이 싸움에서 결국에는 그러면 공천이 누구의 뜻에 따라서 되는 모양새로 가느냐라는 게 그게 정말 큰 2라운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라운드는 공천까지 가기 앞서서요.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시험대가 올 거고요. 네. 지금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약간 발언을 또 민주당으로 이제 향해가지고 잠시 소강 국면을 하지만은 아마 그분 성정상 또 1, 2주 안에 또 본인의 목소리를 낼 뿐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성격이십니다. 그랬을 예. 때 그걸 대처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가지고 대통령실과 한 번 더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라운드에서도 승리였고 앞으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까지는 저는 그립을 쥐고 갈 것이다라고 보냐면은 네. 지금 국민의힘의 여건이 어떠냐면요. 아까 그 영입 인사들을 험지로 내보낸다라고 했는데 그 습관이 2020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퓨처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예. 젊은 정치인들 다 사지로 내보내가지고 다 죽였거든요. 정치적으로.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예.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그 전통이 안 좋은 관행이지만 또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이 총선 국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줄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3년이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이 어려우니까 총선 출마자들은 공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도 일단 당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 자신의 현실적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충성하면은 다음 이제 총선 이후의 국면에서도 한 자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현실 권력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미래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예. 아직 실현된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조계로 좀 비유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착수금이고요. 이미 들어온 돈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성공보수 같은 거예요. 성공보수 이겨야 좋아하죠.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둘을 놓고 비교한다 그러면은 성공보수보다는 착수금이 조금 더 이제 현실화된 이익이기 때문에 더 그건 그렇죠. 와닿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명비유가 하나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착수금이고,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성공해야 받는 성공보수다. 예.